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0회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조찬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코캄 유한회사 법무그룹 소속 김문희 미국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명예회장님이신 한세예스24의 김동영 회장님, 회장님이신 민선식 YBM 회장님, 상임 고문이신 유장희 박사님, 상근 부회장님이신 김기롱 박사님, 부회장님이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SK증권의 김신 사장님, 석좌 회원이신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님, 석좌 회원이신 파파존스의 서창우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컬리넌 홀딩스의 소효근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우영정보통신의 신현웅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스타키의 심상돈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미성패밀리의 온재만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한국통상의 용환석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주식회사 펌프의 이대희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클린토피아의 이범돈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부원 RMS의 정세현 사장님, 석좌 회원이신 뉴코리아 진흥의 홍광희 사장님, 그리고 공로 회원으로 강호갑, 고상은, 김부곤, 신용상, 양근석, 오정근, 홍대순 회원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YBM 홀딩스의 민선식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들어 마른 땅에 생기가 돌고 녹색 불빛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실시된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은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지 이제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상호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고 나아가 경제 안보 측면의 동맹을 강화해왔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굳게 맺은 한미 동맹과 10년간의 FTA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친선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포럼도 한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포럼 뉴스레터가 곧 발간되어 회원 여러분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들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스레터에 게재하는 광고비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등록을 해놓았으니 여러 회원께서 회사의 광고와 적극적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개최될 예정인 Select USA에 우리 회원들의 단체로 참석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2019년 저희 포럼에서 참석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는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사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유니슨 회장으로 계시는 조환익 회장님께서 연사로 오셔서 요동치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새 정부의 딜레마와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해주실 유니선의 조완희 회장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조 회장님은 일찍이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시고 상공부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미주통상과장, 산업정책국장, 무역투자실장, 상공부 차관보를 거쳐 2004년도에 산업자원부 차관에까지 올랐습니다. 청년 사무관으로 시작하여 당당히 차관에까지 오른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모범적 국가공무원이십니다. 그 후 코트라 사장도 역임하시고 2012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을 맡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인 한전의 사장을 예외적으로 5년 동안이나 맡아서 오늘날 한전을 세계적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 에너지 산업의 기수 역할을 하셨습니다. 2018년부터는 에너지 전문 연구원인 노현 리서치를 이끌면서 우리나라 21세기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앞장서 오시다가 금년 2월 16일부터 민간 에너지 사업체인 유니선의 회장직을 맡게 되셨습니다. 조 회장님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공직에 계시면서도 학문의 길에 수도 정진하여 뉴욕 경영대에서 석사를 그리고 한양대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한전 내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유니선은 풍력발전 전문업체로서 풍력발전 시스템과 풍력발전 타워 등 풍력발전 완제품을 생산해 국내 판매 설치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님은 관료 출신 중 가장 성공한 CEO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북론이 분열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조 회장님은 줄곧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조화를 강조하며 원전 철폐라는 극단적 정책은 국민들의 판단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고 주장해 오셨습니다. 오늘 조 회장님의 강연 제목은 요동치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새 정부의 딜레마와 과제입니다. 조완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한익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이게 우리 그 기업인들이 이런 포럼에 열심히 참석하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각종 포럼이 많이 생기고 그 전까지는 특히 중소기업은 그 대기업하고 잘 지내면 된다 하는 이런 정도 생각을 하다가 그 후부터 이건 우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향이 우리 기업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조참 포럼도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새 참 어지러우시죠? 기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내 환경 이런 것들이 참 그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증후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반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숙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뭐 세계가 어떻게 될까, 3차 대전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실 테고, 또 한국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서는 경제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크게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코로나는 최고의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불안하고, 유가는 올라가고, 또 산불을 한번 났다 하면은 그냥 뭐 한 달씩 가고, 이게 뭐 이게 참 어지러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은 나는 에너지하고 연관되어 있다. 직간 접촉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미국 통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옛날에 상공부에서 미주 과장을 했고 미국의 상무관으로 3년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그 대미 통상 일선에서 제가 진짜 그 파이터로서 역할을 했고 또 나중에는 공부도 이제 미국에서 뉴욕대 공부를 했고 또 CSIS라고 미국 국제전략연구원에서 비에킹 펠로 스칼러로 또 한 1년 있고 그래서 미국 그 전문가로서 이제 여러 가지 평판을 받아오다가 지금은 완전히 에너지를 바꿨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중요하고 한전 사장 5년을 마치고 나서도 한 200회 정도쯤 제가 에너지 관련 강의를 갖다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이런 문제하고 연관져서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제 제목이 좀 수상치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요동치는 탄소 중립이라고. 지금까지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연관성을 따졌는데 그 요동치는 대한 표현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이 탄소 중립 문제는 굉장히 논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와서 완전히 극단적인 그 논점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께 좀 쉬운 이야기로 설명드리면서 기업 경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5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첫 페이지입니다. 그 수급 안정, 경제적 공급, 국민 수용성, 에너지 산업 발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뭐니 첫째는 수급이죠. 통신은 지난번에 KT 그 통신 두절 사태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사회적 기능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전기라는 거는 1분만 꺼져도 1분이 아니라 10초만 꺼져도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첫째는 산업적으로도 전기가 꺼지면은 예를 들면 많은 불을 써서 철을 녹인다든지 이런 거는 전부 그냥 순간적으로 다 눌러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다 다시 복구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병원 응급이라든지 그 교통신호책이라든지 모든 게 다 마비되기 때문에 항상 전력이라는 건 에너지는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된다. 맞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 한 15% 정도는 공급량이 더 늘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기본 그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이탈하게 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오는 거고 우리는 이미 2011년도에 9월 15일 블랙 아웃을 한번 겪었잖아요. 두 번째는 경제적 공급이에요. 싸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에너지를 너무 싸게 쓰는 데 대해서 익숙한 겁니다. 그동안에 아주 선진국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싸요. 특히 산업용 같은 거는 제일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이 경제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갖다 이걸 그래서 시장에 내놓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은 그래도 정부가 공급을 하면서 공공성과 또 시장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또 심각하죠. 이 모든 현재 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탄소 배출에서 나오는 거고 탄소 배출이 저희 그 지구에 온실막을 형성하고 온실막을 형성하는 것 때문에 제트기류라든지 뭐 바람이나 기류가 일정치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각종 기상재해가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는 아주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다가왔고 그 환경 탄소 배출하는데 사실상 80%는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80%의 내역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 수용성 문제. 저는 한전 사장하면서 밀양 송전탑 문제 때문에 42번을 밀양에 나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별별 그다 거쳐기였고 이상이 무슨 놈의 팔자인지 그전에는 산업자로 착안할 때는
방패장이라고 하시죠. 좀 전에 방패장 하면서 부안이라든지 또 군산이라는 경주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 많은 민원을 겪고 그랬는데 갈등 덩어리가 이 에너지입니다. 사실상 송전탑이 꽤 필요하지만 송전탑 생기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땅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거는 많이 과장이 됐지만은 그 방사물 폐기물 잘 처리해야 되죠. 전 세계가 아직도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다 문제가.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저기 한전 나주에는 한전 건물입니다. 잘 나가던 저 회사가 지금 금년에 20조 적자를 예상을 했다. 저기 에너지 분야의 종사자가 50만이에요. 50만 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적자가 나고 경영이 안 되면은 거기 연관된 기업체들 또 거기 종사자들 또 저희 그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면은 그 유지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재앙이라든지 또 정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이 5가지 다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아마 고차원 방정식 풀어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전부 2차 자리에 2차 방정식 풀려니까 이런 문제가 잘 안 된 겁니다. 안 됐고 현재 이 정부도 아직까지 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한 균형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 에너지라는 것은 그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최선보다는 차선의 방식으로 어찌 보면 이 5가지 목표의 불만의 균형화로 에너지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연관되는 게 기후위기죠. 기후위기 문제인데 그 2015년도 파리 총회 그 이전에도 이 기후 변화 문제를 갖다 전 세계가 다루었어요. 교토 협약이라든지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알고의 불편한 진실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은 이게 뜨겁게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도 파리 총회 때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툰베리라고 16세 스웨덴 소녀가 나와서 왜 그 거주 불능 지구를 우리 세대에 물려주느냐 하면서 이것이 공명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이 파리 총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2도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 그러니까 1800년대 초죠. 이후에 2도씨 상승을 더 이상 상승이 안 되도록 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1.5도씨까지 가보자 하는 게 그때 결의가 된 거죠. 결의가 됐고 그 다음에 각자의 자발적 감축안을 내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계가 감시하고 무역 제재를 하고 경제적 제재를 하자. 이런 게 이제 됐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후발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 감축 비용을 지원하자. 이게 골자입니다. 골자고 한국도 감축안을 냈고 그때 2030년까지 37% 감축을 냈고 그랬는데 이것이 좀 잘 나가는 듯하다가 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후변화는 사기다. 나같이 지적인 사람도 믿지 않는다. 트럼프가 자기가 지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세계 G1인 미국의 대통령이 저러니까 저거는 뭐 그냥 다 올 수도 없던 거죠. 울고 싶은 사람 땅 때린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일치야 못 따라고 또 굴뚝에는 연기는 계속 나오고 이러면서 그냥 아주 모든 게 퇴보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2도 상승은 언제 기준으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년대 초 기준으로 하는데 이미 그때 0.8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1.2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1.5도까지 하자면은 거기서 5도를 더해서 0.7도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저러고 나서 0.34도 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기준하면 0.3도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기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용어 자체가 바뀌었어요. 기후변화, 클라이메이트 체인지가
기후 위기를 클라이맥 크라이시스로 바뀌고, 그다음 지구 온난화가 글로벌 워밍이 지구 열화, 글로벌 히팅으로 바뀔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더 긴박한 상황이고,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심각해요. 한 게 태평양은 매년 모든 게 역대가 들어갑니다. 최다 태풍 횟수가 작년에 있었죠. 그 태풍이라는 건 왜 생기느냐? 북극의 찬 공기와 그 남태평양의 따뜻한 공기가 잘 블렌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온실가스 현상 때문에 블렌딩이 안 되니까 태풍이 팍 불고, 또 아니면 굉장히 추운 기온이 내려오고 이러면서 기상이 아주 복잡하게 불규칙적으로 나오면서 태풍이 많았죠. 그린랜드의 사상철 비가 왔고, 텍사스가 얼어붙었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아프리카가 가뭄과 기아가 막 굉장히 많이 일었고, 또 독일이 홍수가 나서 220명이 죽었다는 거, 그거 참 독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죠. 그다음에 중국도 적게 됐고, 이태리가 글자가 잘못되면 역대 최다 산불 횟수입니다. 브라질과 호주가 산불이 나서 완전히 진짜 거의 그 호주의 한 4분의 1 정도가 다 타버리고, 우리도 한국도 예의가 아니다고 옆에 나오지만은 최장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웬만하면 비가 한번 와서 꺼줘야 될 텐데 비가 올 때 안 온 거예요. 왜 안 온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팬데믹, 코로나도 전 기후재앙이 정설이다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상갑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숲주 원숭이라든지 개미라든지 불개미라든지 낙타라든지 이런 숲주 동물들이 바이러스를 가진 숲주 동물들이 산림이 파괴가 되고 홍수가 되고 산불하니까 인간 사회로 다 먹을 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우한 바이러스도 그래서 나오고 인류한테 전염이 됐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북극이 녹으면서 피토 바이러스라고 장기간 그 동토 속에 있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막 살아납니다. 피토 바이러스 같은 굉장히 큰 바이러스죠. 그러면서 이게 인간 사회에 접견하고 수질이 오는데죠. 당연히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콜레라라든지 수인성 전염병이 막 유발이 되고, 물 부족 사태가 이 상태로 가면 2030년도 4억 인구가 물 부족 상태에 맞게 되고, 매년 7,0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물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된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반기성 씨하고 반기문 씨 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국은 이미 3계절 국가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주 짧은 봄가을이 있어요. 대개 3월 달까지도 어슬어슬 춥다가 4월 한 달 조금 이제 봄이 되는 듯하고 꽃 피는 순서도 지금 막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꽃이 피다가 5월 중순 되면 30도가 돼요. 작년에 올 때 30도가 됐어요. 그 여름이 길고, 가을도 잠깐 있다가 단풍도 제대로 들기 전에 겨울이 옵니다. 이미 한국도 상대적 국가가 됐고, 작년 10월 달에 한파주의도 났고, 최장기가 산불이 되고 나오고, 작물 생산비가 다 올라갑니다. 그 감귤은 이미 제주도에서 귤 농장은 다 팔아치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전부 다 저거 들어오잖아요. 중국 사람들 다 땅 사버리고 다 북상되고, 무화과라든지 이런 거에 올라가고, 대구에서 사과 볼 수 있으니까 포천 가야 사과 보고, 그러니까 어적들도 다 바뀌고. 한국도 예의가 아니다. 한국은 기후 배출 7위 국가고, 1인 배출 4위 국가고, 동북아가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여기가 전체 탄소의 4분의 1을 배출합니다. 집중적으로 배출 정도가 강한 거죠. 그래서 바이든 이후 세계가 비상에 걸렸어요. 바이든은 원래 기후 대응 환경론자가 아니에요. 바이든은 인권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바이든도 선거에서 이기 위해서는 워런이라든지 샌더스하고
그 경성화를 합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한 그 어른 샌더스 굉장한 환경론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환경관리 전문가가 기술도 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가 그 주요 아젠다가 되고 거기서 기후변화 되자마자 기후변화 해봐 트럼프가 탈퇴한 걸 재가입했고 2050년에 탄소 중립에 5조 달러 투자. 그다음에 2030년도에 가솔린 차는 더 이상 못 굴러가게 한다. 모든 차는 전기차로 한다. 하면서 이제 그 굉장히 강한 이제 소위 탄소 중립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유는 원래부터 앞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이게 잘 됐다. 해외에서는 아주 강한 채찍으로 갑니다. 탄소 국경세라고 그 EU 기준에 못 미치는 나라나 기업의 탄소 제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는 거죠. EU에서 들어간 그 비용만큼의 관세를 미치고 그 탄소 이력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제품을 뭐로 만들었느냐, 전기를 뭐로 썼느냐, 전기는 만들 때 이게 화석연료로 했느냐, 신재생으로 했느냐, 이걸 다 전주기를 따지면서 이력서를 제출해야지 그것이 이제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든 간에 이 탄소 중립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한번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자. 그래서 6조 달러 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전도 55기를 갖다 새로 짓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 나라가 많이 사실상 저도 한번 생각할 때 중국 가면은 어마어마한 풍력단지가 있어요. 가도 그냥 몇 시간 가도 끝이지 않는 굉장히 큰 풍력단지가 펄펄 다니고 한전도 거기 투자를 했는데 그냥 딱 가면 한 100몇 기가 도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풍력단지 한번 데려갔더니 그 남해 쪽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다 설명을 근데 풍력단지 어디 있습니까? 장난감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한국에도 이 풍력을 한번 제대로 심어보자. 토종 국산 제가 지금 회장을 맡은 토종 풍력업체인데 한국도 지금 유니슨이라든지 베스타스라든지 지멘스라든지 뭐 지가 해상 풍력은 다 싹쓸이하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 시장 규모라는 게 말도 못할 겁니다. 진짜 말도 못할 이건 몇십조 단위 시장 규모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국산 풍력이 들어가서 뭔가 시장에서 자리 잡자해서 제가 이제 맡은 거죠. 한국은 이제 탄소 2055 탄소 중립을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했고 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선언했고 2030년도 NDC라고 해요. 자발적 국가 탄소 감축안을 이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1차 목표입니다. 40% 감축을 계획을 발표했고 40% 감축을 갖다 무리지만 안 할 수가 없다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축을 어떻게 하느냐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는 기업에서 대응을 합니다. 아리백이라는 것이 이번에 뭐 윤석열 후보 때 아리백 물었다가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GM 토요타, GM 그다음에 일본의 토요타, 이케아, 그다음에 한국의 SK가 제일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기업이나 제품을 거래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기업과 거래하거나 또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증하는 더 비싼 신재생 에너지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권 사거나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어떤 저러면서 이제 기업이 어떤 새로운 막을 친 거죠. 290개 국가가 하고 있으니까 저기 안 들어가면 우리 기업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린 파이낸스라고 주요 연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회사라든지 자산운용회사가 이제 석탄, 석유, 화석연료를 투자를 안 한다. 이것이 사실은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지금 눈물의 씨앗이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한 1, 2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그 저기 뭐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 3분의 1이 도산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죠. 거기다 이걸 대응하는 게 ESG라고 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이것도 갑자기 이전 사회에 확 핀 겁니다. 기후 대응이라든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기업 적용이나 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이게 안 하면은 그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이런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있죠. ESG에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매우 저것도 전략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ESG라는 건 어찌 보면 구미의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는 나는 많이 동의합니다만 S하고 G에서 상당히 정립되지 않은 이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버넌스라든지 소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복잡하게 들어옵니다. 그런 차에 2021년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가 영국에서 개최가 됐죠. 여기서 이제 기온 상승은 1.5도로 고정을 합니다. 2.0도에서 2.5도 고정한다. 그러면은 뭐가 남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도로 하면 이제 0.3도나 4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참 다급하게 됐죠. 근데 이 COP26을 각국의 불협화음으로 대합의를 실패했습니다. 2006 중국과 러시아는 그 중국이 그랬더니 러시아가 선에 참여하면서 206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인도는 2070년도 하겠다. 2070년도에 인도 사람 몇 사람이나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선진국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탄소 품으면 잘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살겠다는데 지금은 문 닫으면 어떡하냐. 대신 돈을 내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툰벨이라든지 이런 행동주의까지 얘네들은 이 COP26은 실패했다. 2주간에 늘 하는 사업상 기념행사로 끝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일부 성과만 거뒀다. 그거는 많이 첨가했고 메탄 그 온실가스를 호소하는 거는 아주 양은 적지만 메탄이 그 CO 탄소의 80배의 독성이 있습니다. 메탄이라는 폐기물이라든지 수채구멍이라든지 또는 동물, 소에서 소의 하품이나 방귀나 이런 데서 메탄가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소의 그 도출 연령도 지금 더 3.5년에 3년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메탄가스에 대해서는 다 서명을 했어요. 탄소 배출권 이거 돈 되는 거 이런 거는 일부 진전이 있었고 이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진전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한군 과속 주행을 한 감이 있다. 2050년도에 앞장서서 매체를 했고 거기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원전 비중을 현재 약 26.8% 되는 것을 2050년도에 6.1% 낮추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저걸 낮춥니까?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윤석열 당선자 캠프에서는 공약이 35% 먼저 가지고 하겠다.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35% 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정교하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엉성해요. 엉성하고 신재생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26.8%에서 6.2% 나가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현재 7% 되는 것 같아 60%로 옮기겠다는 게 우리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우리 공약 세계 공헌을 한 거죠. 한국 NDC 지금 우리는 2050년도는 너무 긴 세월이라서 긴 기간에서 그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그래 봐요. 2030년도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8년 남았고 이 신정부도 이거랑 신정부 아주 그 에너지 정책을 직결되는 게 2030년도 NDC거든요. 당초에는 26.3%를 감축하는 거였다가 2030년도 NDC 그 세계 공표한 거는 40%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라는 것이 저게
숫자도 1.5배가 늘었지만은 우리의 40%는 기준은 2018년도 기준.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55%였지만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업화 이후 기준. 상당히 오래전 기준을 하고 있고 미국도 기준 연도가 다 다릅니다. 한국이 최초의 박근혜 정부 때 7% 감축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BAU 대비라고 했어요. Business as usual. 계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만큼 성장하는 데서 거기서 30몇 프로 감축한다. 그러면 10년간 성장하면 30%에서 30% 자연적으로 올라가는데 30%니까 사실상 그렇게 큰 감축이 아니죠. 부담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혹독하게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평적인 현재 상태에서 저렇게 감축한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EU 같은 데서는 시큰둥해요. 대체로 뭐 그냥 괜찮다 하면서도 시큰둥하고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나는 40%를 갖다 아무리 전 정부가 저 40%를 갖다 무리한 발표했다는 것도 좀 지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한미기업 포럼 형들도 그럴 수 있었지만 우리는 밖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공헌한 거는 정부가 받겠다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안에 컴포지션, 구성은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수준이 다릅니다. 분야별 감축이 이제 44%는 게 전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발전 부분이에요. 발전 부분에 44%를 감축해야 된다 한 거고 자동차는 38%, 그다음에 건축에서 33%, 그다음에 농축산 분야에서 학교 많아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는 조금 산업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좀 적게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여기서 농축산 빼놓고를 다 이게 에너지고요. 직접 에너지가 간접 에너지냐 이것이 다 에너지거든요. 수송비랑 감축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 수소차 속도가 빠르니까. 그 다음에 산업부문 14%도 어렵지만 어떻든 이건 좀 낮은 거고 건물 분야 저거 감축해야죠. 저는 우리나라 건물은 제가 아주 에너지가 팍팍 방출되는 건물이고 바꾸고 저걸 갖다 산업화해야 됩니다. 전환 분야에서 감축이 참 어려워요. 참 힘든 건데 저거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게 세정도 숙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감축을 따지면은 우리는 4.17%고 일본이 3.5%,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다. 그 다음에 크죠. 노동치는 에너지 환경. 제가 한 20분 정도 더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부메랑이 된 탄소 중립이라고 텍사스가 대정전이 났습니다. 상상도 못한 거죠. 갑자기 한파가 몰려오고 나니까 그 태양광 그 설비들이 다 얼어붙었어요. 얼어붙고 이럴 때 대비해야 되는 그 플랜 B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방에 뿌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풍력이 바람이 약해지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 어마어마한 저 내몽구라든지 감숙성이라든지 이런 뭐 어마어마한 풍력 단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람이 약하니까 바람까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그거 뭐 좀 안 들어가면은 호주에서 석탄 사오면 되지. 화력발전 더 돌리면 되지 하는데 호주가 금수해버렸어. 금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가려고 했더니 인도네시아도 수출 못하겠다. 하니까 중국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중국 전체의 2분의 1 정도 되는 지역에서 전기가 배급 체제가 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런 문제가 나죠. 그 다음에 유럽이 역시 북해 그 풍력 발전이 정지가 되고 이거 바람이 약해졌어요. 풍력이라는 건 바람이 약해도 쓰지만 바람 쎄도 씁니다. 쎄도 감당 못하고 쓰거든요. 이래 되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후 8배 정도입니다. 스페인도 그런 상황이고 전체가 다 지금 말하자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탄소 중립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당장 이 산업이 안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화석연료 값이 금값이 됐죠. ESG, 그린 파이낸싱 등에서 소유가스라든지 석탄 개발이 거의 중단된 상태가 되고
그래서 미국 세가스가 도산되고 블랙락이라든지 세계적 자산 운용사라든지 세계 연기금은 일체 이런데 자원 개발에 투자를 안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슬금슬금 올라가는 겁니다. 히토르라든지 뭐 희귀금속도 올라오고 여기다 이제 기름에 불 붙게 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한데 유가 70달러 했던 게 140달러까지 올라갔다. 요새는 또 조금 한 100달러 선으로 좀 떨어졌는데 가스값이 3배가 됐고 석탄도 2배, 3배 됐고 이게 뭐 올라도 뭐 10%, 20%를 해야지 2배, 3배가 되니까 지금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제일 확실한 거는 제가 있을 때 한전이 진짜 어마어마한 흑자를 하던 게 한전이 그때 한 10조 이상 흑자를 냈죠. 이게 20조 적자가 된 거죠. 뭐 이래 되는 상황이 돼서 이 아주 굉장히 에너지 쇼크가 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대학이 원전 활성화연료 부활을 움직이고 나옵니다. EU 텍소노미 이것도 나온 거죠. 후보 토론회 때 텍소노미 저건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아니면 말이 좀 익숙하지만 텍소노미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EU 텍소노미에서 화석연료는 천연가스가 포함되고 원전이 포함되죠. 물론 조건은 몇 개 달렸습니다. 상당히 저게 관건이었거든요. 화석연료가 큰 데가 좋냐. 그다음에 중국은 원전 55분 하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을 원래는 2050년도 다 제로화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좀 유예가 됐고 아직은 한국에는 석탄 발전을 계속 하는 걸로 제로화하는 것도 있죠. 되어 있지만은 지금 신정부 윤석열 공약은 60%에서 2030년 40% 현재 60% 발전이 비중인데 석탄이나 LNG가 60% 40%로 하고 2050년도 어떻게 한다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 유명무실화됐다. 우려가 있다. 그건 아니죠. 각국의 석탄 소유에 투자를 재개합니다. 북해 석유를 시추하기 시작하고 미국 수입가스에 투자하고 유럽 펀드가 석탄 개발 재개하기 시작했고 아리백 ESG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보자. 저걸 법제화하고 또 기업에 강제를 해야 되는 거야. ESG도 기업이 돈을 버는 방향으로 ESG가 돼야지. 기업이 큰 부담을 가면 이게 되겠느냐. 그게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저는 탄전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한 8년째 계속 기후 변화 문제, 탄소 감축 문제를 갖다 쭉 모니터링 하는데 아주 최근에 희한한 지금 주장들이 나옵니다. 기후 변화 대응론이 아니라 기후 변화 적응론이라고. 이거는 아무리 인류가 노력해도 안 된다. 특히 중국이 그냥 있잖아요. 러시아, 인도, 특히 인도 같은 데서는 지금 도저히 못한다. 강탄소 감축 못한다.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아주 개동에서 다시 이제 사업, 나라를 갖다 이제 국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 돈을 다 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더워지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 문건에 나옵니다. 나와서 그러니까 평소에 물 관리를 해야 된다. 물 부족 상태를 하게 극복하기 위한 관계라든지 또 이런 뭐 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시 보자.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여기 나오면 해양 생물들이 서식지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은 더 빨리 적응을 하는 거죠. 지중해 온난화를 피해서 더 깊은 심해로 이동하고 조류가 더 이동하기 위해서 몸집이 작아지고 날개가 길어집니다. 이래서 인류도 결국 여기 사람과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 좀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매우 중요한 반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저것이 공론화되지는 않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정부의 과제는 G10의 책무, 탄소 중립 이거 지켜야죠. 2050년도. 그리고 탄소 배출 악당국 오명
이것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만 이행 방식을 현실에 맞춰야 된다. 탄소 감축 총량을 맞추되 이거는 윤 당선 전 당선자도 이 얘기는 했어요. 총량을 맞춰야 된다. 이미 지난 정부에도 그 공표한 건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믹스 구성을 대폭 수정을 해줍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은 70%, 이건 내가 보기에는 한 35% 정도 투입해야 되고, 원전 60%라는 것을 이건 이미 원전 35% 얘기를 했죠. 35%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석탄가스도 어느 정도 그 존재가 있어야 되고, 수소 같은 건 수소를 사실 저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소를 암모니아나 뭐 이런 데서 추출해가지고 메탄에스를 추출하고 또 그린 수소라고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서는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연료 전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발전하고 하니까 이게 비용이라든지 그렇다고 뭐 완전 그린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신에너지를 10%는 10내 15% 그렇게 먹어도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거, 이런 게 아주 정교하게 퍼즐을 맞춰야지 지금 우리가 아까 5가지 목표 달성하고 경제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또 환경도 보존하고 값싼 에너지도 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진짜 이제 전문가가 이 에너지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든지 탄소 중립 위원들 다 보면 그 환경론주의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도 정말 환경도 들어가 있고 산업도 들어가 있고 정책도 다 구색을 맞춰야 되고, 시민사회 안에 공론의 장, 원전 이슈라든지 수용성 문제 이런 거 딱 이제 공론의 장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그냥 얼렁뚱땅 신화를 삼사오기도 얼렁뚱땅 하면서 그냥 국민 공론으로 이것은 안 하기로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는 다른 주제가 이야기하다가 이런 것도 좀 제대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원전의 비중 문제도 무리한 토론전은 폐기해야 됩니다. 아까 사회자가 소개했지만 나는 아주 이 정부가 아주 기세 등등할 때부터 이 토론전을 잘못했다. 많이 그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 기고도 하고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좀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토론전 잘못했다, 어긋난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원전 만능주의자도 나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안전성은 안전하고 봐요. 그렇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 상당히 원전 불안하다. 좁은 지역 내에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 내에 원전이 다 들어갔다. 100만 분이라도 터지면은 이건 큰 재앙 아니냐. 이런 걸 깊이 주민들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게 실존하는 우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 폐기물 쌓이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등등해서 또 원전 저력망, 나는 76만 5천 킬로볼트 송전선, 그게 미랑 송전선인데 그거를 하나도 고압 송전선 그 이후로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주민 갈등 문제 때문에 이런 걸 다 해서 원전도 아주 균형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는 현실적 배합이 돼야 된다. 사실 그동안에 참 너밖에 없어 하고서 사랑한다 하던 예대인을 갖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쳐버리고 그 화석연료 보복이에요. 우리 화석연료 때문에 먹고 산 거 아닙니까? 서서히 이걸 해하고 그러면서 정말 존중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화석연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화석연료에 후유증 없는 이걸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경제성 관계없이 늘려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면 안 돼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고, 이거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IT 디지털 강국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IT 노화부터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고 이걸 팔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전의 업의 변화가 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전기를 안 파는 회사로 만들어보자. 남들이 전부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하는데
전기를 절감을 해서 절감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해파면 그 굉장히 그 시장도 넓고 좋은 사업 기회가 아니냐. 전기 요금 문제 이거 신정부 잘 다뤄야 됩니다. 전기요금 백지화 하는데 전기요금 백지화 할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이라는 건 지난번에 전기요금 갖다 4.9%씩 두 번 4월, 10월 그다음에 또 그 환경요금 그래가지고서는 약 11%죠. 11원 정도 올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사회에 결의를 했어요. 그럼 약관 개정을 하니까. 그럼 지금 갖다 다시 백지하려면 약관 개정을 갖다가 다시 해야지. 그런데 아마 한전의 사회자들 뭐에 칼이 들어가도 안 할 겁니다. 그 배임도 되고, 그 당연한 배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때 그냥 그 당시 상황에서 던진 이런 공약들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다음에 이걸 무리해서 추진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 요새 무리해서 추진했다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는 사안 하나 있죠. 그것처럼 이것 점점 충분히 그런 사안이 돼요. 중소기업 어렵죠. 그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고 한전의 계속 독점으로 가야 되느냐. 전력 시장에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데이터가 전력 데이터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약 3조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 가지고서는 에너지의 어떤 플랫폼, 세계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갖다 했죠. 이렇게 할 수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퍼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충되는 목표들 간의 균형이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현실과 또 이상 또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을 전문가들이 풀어야 되고 그 풀을 중에서 아주 정교한 풀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차선이 되더라도 최대 공약비로 풀어가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것이 이분이다. 정부 공급자 소비자 간 평소 중립과 에너지 안정에 관한 비용의 분담 체제는 제도화된다. 국민이 싼 에너지만 가지고서는 영원히 쌀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도 분담을 되고 전력 당국도 분담을 되고 시민도 분담을 해서 정말로 안정적인 에너지와 그래도 경제적인 에너지, 환경적인 에너지를 잘 갈 때만이 203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안정적인 유지합니다. 네.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조환익 유닉슨 에너지 사장님께 다시 한번 더 힘찬 감사의 박수로 답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조환익 사장님의 명강의는 온라인 줌 컨퍼런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줌으로 접속을 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거나 혹은 화면 하단의 채팅방에서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자체는 무리하지만은 총량 목표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죠. 힘들고 특히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감축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지만은 그 안에 구성, 소위 에너지 믹스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끌어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첫째는 뭐니 해도 원전을 갖다 비중을 높여야 되죠. 원전 비중은 제일 편한 방법은 원전을 60% 70% 하면 제일 편하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어느 정도 35%라는 거를 좀 윤정부에서 지금
공약을 내세웠으면 35%는 거의 최고 할 수 있는 최고까지 우리 원전 동원한 거고 원전 발전 90%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80% 좀 일정이고 그러니까 극대화시키겠다는 건데 우리가 생길 수도 있죠. 어떤 35%가 되고 나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뭐 지금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60% 70%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믹스를 새롭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거기서 앞으로 이제 계속 늘어날 수요. 특히 데이터 센터가 전국에 다 생기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건 데이터를 갖다 수집하고 연산하고 이제 분석하고 거기다 냉각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막 전력 새로 생기는 수요는 에너지 솔루션을 잡아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입장에서 그 내부의 그 에너지 믹스를 제조하는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리가 울리는 느낌입니다. 네. 잘 안 들리십니까? 아니,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였어요. 네. 마이크랑 좀 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볼륨을 크게 해도 잘 안 들렸어요. 그러면 조금 크게 좀 조금 크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오늘 뭐 에너지하고 기후 위기하고 연관돼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아주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 관계로 외국과의 관계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섬나라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하고 달리.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 소비를 따라갈 만큼 과연 공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기후 위기의 시대인데 이 기후와 관련된 자연계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신정부에서도 한 30~40%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달성 가능한 수치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나 혹은 뭐 갖고 계시는 공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가 섬나라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뼈를 따라서 에너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쇼티지가 굉장히 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넘치는 나라도 있어요. 이걸 국가 간 전력망 연결, 그 슈퍼그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서로 그 보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슈퍼그리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저하고 이제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하고서 둘이서 참 많이 다니면서 그 몽고에서 아주 값싼 에너지 전력을 생산해서 그것을 그 중국의 위에 만들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본까지 가는 이런 거. 또 러시아의 LNG를 발전해서 동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뭐 별별 많이 진전이 되다가 이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올수업이 돼버리고 거기다 러시아까지 이러니까 저거는 좀 상당히 멀어졌어요. 거기서 한 10%만 들어올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렵죠. 어려운데 기존 체제로 한다면은 전력 수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그러니까 발전뿐만이 아니라 송전, 매전, 유통망
전력 선순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생산성이 1등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고 그만큼 한전이라는 데는 포브스 랭킹 1등까지 한 회사입니다. 이 유틸리티 부분에서. 그런데 이거 구성을 지금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데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뭐 이 현 정부에서 이야기한 60% 70%는 것은 코미디일 따름이고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은 그 뭐 풍력 발전 태양광 시설만 세우면 다 되는 줄 알지만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저장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또 막대한 망을 또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으니까 적절한 그 실제로 가능한 극대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30% 이상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신에너지 분야, 에너지 절감 분야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번 맞춰보자 하면서 그런 면에서 그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좀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30% 40%가 달성 가능하냐? 나는 저 솔라 그 태양광 쪽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그 망 문제도 있고 그런데 풍력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풍력은 육상 풍력은 여러 가지 뭐 지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이 들어섰어요. 해상 풍력에서 찾아야 됩니다. 해상 풍력에서 해상 풍력의 그 발전량이라는 건 그 육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거의 그 큰 풍력 단지 하나 하면 원전 1개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그다음에 해상 풍력도 그 어민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상 풍력에서 많은 정부의 투자가 있고 또 그것에 또 필요한 망을 깔아주고 할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은 국민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네. 네덜란드에서는 그 전기요금 체계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한대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뭐 새벽이나 뭐 밤이나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많이 이용한다든지 하는데 그것도 네. 괜찮은 전략 같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막 저는 전기 좀 아껴라, 뭐 어쩌고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에 대한 걸 이제 의식도 못하고 그냥 마구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 이렇게 좀 전기 절약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꾸준하게 좀 시민들한테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 전기요금 시스템도 좀 그런 서양 그 유럽 같은 스타일을 왜 안 바꿨었나 이런 것도 약간 좀 궁금했었어요. 예. 뭐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요. 제가 한전 와서 처음에 1, 2년 동안은 여름에 하는 일이 뛰들고 다니면서 그 길거리에서 전기 절약합시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이유가 전기요금이 너무 싸요. 너무 싸기 때문에 전기 전략의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 통신요금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만 산업용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서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시계별 전기요금이라고 시간대별로 요금이 다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장을 돌려도 밤중에 돌리고 그 전기요금 싼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런 전기 전략을 위한 기술 혁신, 그 다음에 또 전기 부분이 이미 지금 한전이 공급 독점하는 거는 법 개정을 통해서 개방이 됐어요. 개방이 됐는데 사업자가 안 들어옵니다. 전기 사업을 하려고. 싸서 이걸 갖다 좀 싸게 거래를 할 경우에 자기 돈이 남아야 되는데 너무 싸기 때문에 돈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부금이 좀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대신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또 저 지금 1시간 했는데 또 다음은 강의를 더 받으려고. 저기 뭡니까? 인공태양 등 원전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거쳐 10년, 20년이라면 최첨단 원전 기술이 저희가 주요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은 택도 없고요. 10년은 택도 없고 지금 신기술이라는 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SMR이라고 그 소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상당히 성용화됐고 우리도 그걸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2028년도에 한국에 형식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용화되는 건 2030년도 이후가 되고 그다음에 CCUS라고 탄소 포집 저장 이용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탄소를 갖다 어떤 탄소만 빼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석에서 탄소 빼내면 석탄도 쓸 수 있고 석유도 쓸 수 있는 건데 빼서 그것을 어디다 빼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걸 어디 저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스전이라든지 폐 이런 데 저장하고 그거를 갖다 저장하면 쌓일 거 아닙니까? 그걸 뽑아서 의료라든지 반도체 세정이라든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것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인제 탄소 CCUS에서 캡처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단계까지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수소도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저것도 상용화되려면 2030년도에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양자라든지 그 핵 융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연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뭡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관련된 오늘 강의 동영상이나 이런 자료에 뭐라고 쓴 겁니까? 밑으로 좀 내려. 자료에 그거는 주최 측의 결정사항입니다. 없습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 나한테 이거 물어보는 것도 좋은 쉬운 기회가 아닙니다. 물어볼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종합적으로 이만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선배들 네, 잘 들어줘서 정신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어려운 기회에 사업 잘 하셔가지고 고용도 늘리고 우리나라 좀 많이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애국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또 유익하고 또 열정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사무국에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의 예비회원 및 정규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포럼 사무국에 포럼 소개 브로셔와 입회 원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포럼 사무국으로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 번호와 이메일은 아래 PPT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완료해서 구유 회원 번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KABFF 회원사들 중에 회사 홍보를 하시고자 하는 기업들은 소정의 광고료를 내시고 정식으로 회사 소개 및 광고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다음 조찬 포럼은 4월 26일 화요일에 제21회 조찬 포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실제로 조찬을 드시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6월에 열릴 Select USA는 지금 예측하기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은 이메일을 통해 여러 회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준비에 차질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미기업인 친선 화면에 뉴스레터 네,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뉴스레터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포럼에 대한 여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회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조찬 포럼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